공인중개사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시켜야지. 자격사로서 뭐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네. 여섯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부동산 소송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유튜브 구독자가 250만 명이 넘는 어쩌고 저쩌고 예 분이 뭐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가족이 가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하지만 집주인은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며 위약금 2억 원을 무료달라는 소송을 내겠다. 읽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1억일 있습니다. 거야, 1억. 1억을 제기했다. 예. 네네 하고 있고요. 자, 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뭐 부산의 오피스텔인데요. 뭐 오피스텔은 분양 전 건물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 안내에 따라 점유신고를 늦췄는데 분양 이후에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뭐 문제는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늘려서 뭐 계약 만료 전에 파산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라. 뭐 공인중개사 잘못 안내했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 또 창원에 사는 한 분은 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7개월째 소송 중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 뭐냐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저는 잘 안 돼요. 안 돼. 기사가 너무 허술해. 네. 이게 JTBC 기사인가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냥 꼭지만 대충 써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 없어, 내용은. 내용 알 수가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뭐, 무조건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꼭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피해를 입은 게 공인중개사 탓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뭐냐면, 뭐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계약을 한 건지 계약금을 보낸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가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용 자체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계약 쓸 땐 당사자가 있었던 거고 네. 계약을 그다음에 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만나달라니까 안 만나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매도인 매수인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를 할 때 현금 요새 갖고 안 오잖아요. 계좌번호 쓰고 계약금은 어디 그 금액으로 입금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죠. 매도자는 그럼 돈 입금되면 연락 주세요. 이러고 가죠. 중개업소에서는 사장님 입금 확인되면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사지 말까? 마음 계약서 써놓고 했더니 부동산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 안 보내시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그 말을 그랬을 것 같은 게 시치게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계약은 해제가 될 수 있는데 위약금도 나올 거예요. 얘기는 안 해준 거잖아.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위약금은 내셔야 되라고 얘기했으면 계약을 안 쓰거나 뭐 다른 행동을 했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인 건가? 아무튼 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불명확해요. 중개업소는 뭐 책임질 수 있는 말까지만 한 건지 어쩐 건지도 잘 모르겠죠. 일단은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뭐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계약금 안 하면 계약이 무효지 뭐. 뭐 어쨌든 계약을 해놓고 왜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뭔가 뭐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것이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중개업자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니야 항변하신 건데 이제 두 번째 얘기도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안 보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약에 대한 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 내야 되니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자, 다음 똑같은 기사 갖고 다르게 보고 있는 관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산 오피스텔 얘기인데 뭐 건축주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뭐
건축주는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리고 사실 얘기를 보면은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 건축주하고 직접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도 없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개보수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책임만 져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말이 안 돼. 사안이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중개업소에 가서 이 동네에 임대 나온 거 뭐 있어요? 그랬더니 저 신축 저거 있는데 저거 가서 하면 돼요.라고 해서 이제 가서 중개업자가 소개해 줬는데 이제 중개업자가 중간에 그 빠지고 나서 수수료만 받아 먹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사안을 알 수가 없어 이 내용도. 왜냐하면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거는 임차인들은 시작이 여기였다. 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기사에서는 공인중개사 잘못이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꼭지를 물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도 이제 중요하게 잡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주소 전입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자가 바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바뀐 이름, 새 주인 이름으로 쓰시면 그때 계약서 쓰시고 나서 전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전입하지 마시고 또는 전입한 경우라고 하면 잠깐 주소 한번 빼주세요. 라고 해서 주소를 빼줬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이제 그 주소 한번 빼주세요를 중개업자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건축주나 아니면 분양받은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했다가 주소 뺐더니 대출 왕창 넣어가지고 자기 보증금 먼저 들어간 돈들이 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 그런 사기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 두 번째 내용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건의 순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하는 게 확정일자 받고 효력이 있어야 물건들하고 싸워서 자기의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믿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가 아니라 누가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임대차의 상식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중개업자든 아니면 뭐 동네 아는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그거 해줘도 돼? 가끔 저도 이런 얘기들 묻거든요. 친구가 야 진짜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만 물어본다. 이거 해달라는데 해줘도 돼? 저한테 물어보면 야 그걸 해줘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만약에 이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넌 그렇게 남게 되는 거야. 네가 할래? 나는 하라고 나는 해줘도 된다라고 난 답변을 못 해주겠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걸 그냥 생각 없이는 아니죠. 해줘도 되나 보다. 설마 얘가 나한테 사기치겠어 했다가 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꼼꼼하게 잘 알고 자기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잘못했냐 안 했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없이 뭐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는 것만으로는 증빙하기도 어렵고 실제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했다.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한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도 이거 좀 황당한 사례예요. 이거 보니까 이건 그거네. 네. 전세보증금이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살다가 네. 나가게 되면 나는 원래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살다가 그 다음에 다 살고 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돈을 주고 이 사람은 집을 빌려주고 관계인데 이제 이사를 가려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려던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안 주고, 그냥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두 번 돈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주세요 해서 보내주고 얘는 돈 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이, 무슨 소리야, 난 돈 받은 거 없는데 너한테 돈 받은 적 없어, 보증금 받은 적 없어 해서 이거 갖고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이전 사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보낸 게 화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책임이 있지. 아니야.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면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개인지 내 느낌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거 어디 중개보조원이나 아니면 약장이겠지. 실드 짱이야. 그럼. 공인중개사는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그럼 우리 지금 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전세 계약할 때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세입자, 임차인이랑 임대인인 거니까 당연히 근거 돈은 그쪽으로 오고 가고 영수증 써주고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 거라, 실무적으로 이렇게 세입자 간에 돈 주고받는 게 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임대인에게 돈 관계 근거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보증금 반환받은 근거가 이렇게 돈이 오가야지 이게 기본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에서 이행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맞아.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 피해자가 발생한 거다. 뭐 기사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라는 식으로 출발한 기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이 약자잖아요. 약자들이 이 과정에서 또는 매수자 피해를 입은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례를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들을 잘 지키고 자기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잘 공부해요. 이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겨서 협회에다 청구했더니 뭐 공제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30%밖에 못 받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어떤 이런 얘기 나오죠. 뭐 보상 한도를 현실에 맞춰서 늘려줘야 한다. 나도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공제제도 현실화시키고 중개보수율도 거기에 맞춰주면 딱 맞는데,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맞춰서 그럼 고민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옛날에 공제 금액이 5천만 원 한도였을 거예요. 이게 맞아. 1억으로 증액된 1억으로 건데 증액됐지. 증액된 지도 오래됐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래에 대한 어떤 이 거래가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중개업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이 공제 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가격 대비 공제에 대한 금액을 뭐 변경해야 한다. 뭐 다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좋죠. 뭐 보험도 가입하게 그러면 하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에스크로우 제도도 하게 보수도 하고. 좀 현실화해야 된다. 아니, 그 비용을 누가 납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너무 편파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불만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제 문제 사고 생기고 그러면 자격 취소 시켜야지. 자격사로서 뭐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중개업자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뭐 막 오래 공부를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은 과목을 진짜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풀어서 이렇게 중개업자가 공부는 시험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실무는 훨씬 깊고 많잖아요. 공부한 내용하고 실무가 매칭이 안 돼. 그렇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 시험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 오잖아요. 그럼 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 그렇죠. 이게 뭔 얘기인지 이런 몰라. 거는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업자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잘 가르쳐 주시죠. 그럼요. 네오비를 찾아주시면. 네오비 온라인 강의도 하죠? 안 해요. 안 해요? 네. 오프라인 강의만 해요? 오프라인만 합니다. 예. 비밀이 많아서. 네. 자, 그래서 각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기본에 충실해라. 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그 다음에 내가 꼭 알아야 될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공인중개사를 끼고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처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를 너무 두둔하고자 사실은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만 굉장히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셨다면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공인중개사 편에서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욕 엄청 먹겠는데요? 아, 괜찮아요.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다시 온기가 불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바람과 염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밖에도 가보면 사람 얼굴도 많이 볼 수 있고. 재난지원금 나온대잖아. 음. 뭐 하실 거예요? 재난지원금 저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신청 지금 아직 안 네. 받지 않았어? 뭐 5월 15일까지 아닌가? 몰라요. 아무튼 뭐 나눠서 네. 한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4인 가족 저희 100만 원. 그래요? 좋겠다. 그걸로 뭐 하실 건데? 이게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안 하면 음. 자동으로 뭐 기부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신청 안 하시겠네? 나 무조건 해야죠. 왜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난 공감하는 게 이걸 기부하면 나라가 갔다가 딴 데 지들이 원하는 데 쓴다고? 네. 무조건 받아서 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쓰겠다 이런 사람들의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에게 이 100만 원을 주겠다. 정부 너네를 주느니 뭐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있는데 그래요? 그렇지 이게 자본주의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나도 세금 많이 냈는데 오는 돈 받아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밀어주는 게 정부가 그 돈 받아서 어떤 다른 데다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내 의지가 반영되는 유익한 소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자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얘기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각자 무탈하도록 주의하는 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올해는 계속 마스크 쓰고 살 것 같은데 여름에 근데 더워서 어떡하나. 어떡하냐. 벌써부터 참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에어컨 달린 마스크나 선풍기 달린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화가 나오지 막 않을까? 산으로 계속 네. 자, 아무쪼록 한 주간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